개회사 인사 말씀은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님이신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우원석 원내대표님, 국민의당 김동섭 원내대표님, 정동영 의원님, 심재권 외통위원장님, 외교부 조현 차관님, 송기석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국제경제법학회 서철원 회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국가안보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호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긴밀한 안보 협력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특히 미국 각각 체결한 FTA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통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 거론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6년 7월 8일 지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는 중국의 격렬한 반발과 대한 통상보복 조치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남북한을 핵전쟁의 치킨 게임장으로 몰고 가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주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시인 홀더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기가 도래하면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 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사도와 한미 FTA 재협상 의제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보, 경제, 통상, 국제법 전문가들께서 효과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공동학술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사드와 한미 FTA 재협상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적절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사태에서 보다시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공동학술회의가 사드 및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과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와 토론을 수락해 주신 안보경제통상 국제법 전문가 여러분들과 특히 본 행사를 개최하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과 이인영 의원님, 그리고 갑자기 기획된 학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앉으시라고? 바쁘신 일정 중에 제 국회를 찾아주신 최승환 교수님, 서철원 교수님, 이혜영 교수님 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더욱 이 오늘 토론회가 빛난 것 같습니다. 사계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토론회에 참여하심으로써 많은 기대와 결과가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문재인 정부 정권교체가 된 다음 주로 예상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선거 공약을 되짚어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대북 정책, 그리고 사드 문제, 한미 FTA 문제, 또 우리 소파 협정에 의한 주둔 미군 비용 부담 문제 등 모든 것이 한 번쯤은 정상회담의 도마 위에 올려져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로서는 어느 한 이슈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정부도 준비를 하고 협상 전략을 다듬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선거 공약을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대한 이슈를 가지고 아주 시적절하게 토론을 갖고, 이 토론의 결과가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 개발이 되고, 또 외교 정책이 또 마련이 되는 뜻깊은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오늘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 토론회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성공한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전략과 애교적인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여기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 국회에서 입법화를 한다든지 또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환영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깊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님께서 촉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원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한 외교 안보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때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배치,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이런 토론회를 열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저 원내대표 하면서 토론회 하는 걸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님께서 또 선배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토론회를 여시는 거 보니까 참 역량이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5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마 역대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빠르게 50일 만에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국정운영 공백 장기화, 그리고 양국 간의 정권 교체 기가 맞물리면서 생긴 한미 간 외교적 소강기를 하루속히 해소하고 동북아 긴장 관계 등 복잡한 국내 정세를 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빠른 속도로 국정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있고, 다양한 계층과 외교 무대에서 검증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새 외교수장도 임명된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미국의 신정부는 나프타를 비롯한 한미 FTA 등 미국의 전 세계와 각종 양자, 다자 협상의 재협상 혹은 종료를 주장하는 바 있고, 이것이 한미 간의 복잡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대응 차원에서 동북아 당사자 간,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굳건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이
전통적인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상되는 북핵 문제, 사드 비용 부담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민감한 외교 안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익 관점에 확고한 기조를 세우고 그리고 한미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상승의 계기로 확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해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의원님의 축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만근 쓰다 장파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축사하다가 이 정말 좋은 토론회가 늦어질까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이 사드 문제, FTA 재협상 다 아주 한미 간의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사드는 전 정권에서 이 문제를 잘못 풀어서 이게 지금 한미 간의 균열로 작용하고 있고 FTA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지혜가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혜영 교수님, 송기호 변호사님 2000년대 초반부터 저랑 같이 한미 FTA 같이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셨던 분들도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 두 얽히고 설킨 한미 간의 이 뜨거운 감자를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지혜 속에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잘 전달이 돼서 정말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비대위원장 하시기도 힘드신데 언제 또 이 토론회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최승환 교수님께서 발표와 토론 세션을 운영해 주시고요. 저는 마이크를 최승환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소개받은 최승환입니다. 먼저 이혜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혜영입니다. 예, 준비된 그 발표 시간이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자리가 사드와 그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주제를 동시에 우리가 병렬하고 있는데 뭐 이미 하기로 되어 있는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 굳이 6월 말에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뒤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제 사드와 한미 FTA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본다면 이 가급적 뒤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았나. 사드라고 하는 거를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런다면은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외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에겐 최대한 유리하겠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려고 할 때 필시 우리에게는 유리한 점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정상회담을 뒤로 미루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좀 때늦은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준비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목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문 7페이지를 보시면은 현 단계 그 미국 경제의 현실
현실에 관련되는 간략한 요약들이 나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7페이지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 최강의 서비스 무역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 무역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행 수지, 그 다음에 사업 서비스, 그 다음에 지재권 금융 이런 순위로 미국은 막대한 서비스 무역 흑자 국가이죠. 반면에 다 아시는 것처럼 상품 무역은 적자 국가인데 최근에 적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8페이지 보시면은 대미 투자 전 세계에서 미국에 몰려든 FDI를 보면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투자 유치 국가이고 그만큼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통상 정책의 큰 방향은 이미 이 수치로부터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일단 그 상품 수지, 상품 무역 적자는 줄이고 서비스 무역 흑자는 늘리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이 전개될 거라고 하는 건 이거는 불문가지입니다. 요 방식, 요 정식은 그대로 우리 한국에도 적용이 되고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이 기조는 그대로 관철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흑자는 늘리고 적자는 줄인다 하는, 그리고 또 흑자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수지고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지재권 금융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그 방향은 시사한 바 크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9페이지 보시면은 미국의 통상 압력 수단, 이거는 미 의회의 동의가 없이 당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표 2의 6번을 보시면은 무역 확대법 232조를 미국이 적용하겠다 하는 것을 상무장관이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준비된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놀랄 이유도 없고, 그냥 미국은 자기 프로그램대로 이런 통상 압력 수단을 그때 각 관할하고 있는 그 장관들이 예를 들어서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USITC 국제무역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언제든지 이 카드를 언급을 할 테고, 얼마 전에 무역확대법은 상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상무부 장관이 언제든지 232조를 언급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건 돌아가면서 이거를 들고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은 그 맨 위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트럼프주의, 그리고 그 구성 요소로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악화된 미 제조업의 축적 조건을 시장 경쟁이 아니라 경제 외적 강제를 통해 개선하고자 한 시도, 즉 국가 개입주의의 변형된 형태이다. 이런 의미 보호주의는 미국 경제사에서 새로운 현상이 전혀 아니다. 가까이는 부시의 일방주의에서도 볼 수 있었고 메가 FTA 등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했던 오바마의 통상 정책마저도 은밀한 보호주의를 내장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의 일방주의나 다자주의 등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그 폭과 정도에 있어서 급진적 형태로 현상 변경을 강제하겠다는 제국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챕터는 한미 FTA 5년에 대한 그 평가에 관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6년에 이제 정부 측에서 한미 FTA를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각종 다양한 한미 FTA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10년 전에 쭉 이야기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실현이 되었는지를 제가 여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렇게 그 지난 한미 FTA 5년의 평가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우리 그 외교부 차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 했을 때 그 모든 가능성의 선택 옵션의 마진을 넓히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FTA 관련해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털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확보해 두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 표 5와 6과 7이 있습니다. 표 5, 6, 7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미협대 해가지고 이익을 엄청나게 봤다 하는 게 이제 미국 측이 처음에 들고 온 논리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부 측은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표 5를 보시면은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2015년에 대미무역 흑자가 452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표 6을 보시면 2015년 대미 무역 흑자는 258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한국은행 자료와 우리 관세청 통관기준 자료는 이처럼, 그래 표 7을 보시면은 관세청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 그 대미무역 흑자 폭이 자그만치 193억 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약 200억 달러 정도가 다른 거죠. 한국은행 자료는 약 200억 달러 정도 관세청 자료보다 대미무역 흑자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청 자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데 13페이지 그 그래프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일단 우리가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대미무역 흑자가 실제로 얼마쯤 될까 할 때,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통관 기준 대미 상품 수지 흑자 258억 달러 표 6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서비스 수지 적자 141억 달러를 빼면 117억 달러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한국은행 자료 나오는 본원소득, 이전소득 이런 등등을 합하면 약 139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그해 2015년 그해 대미 무기 수입액, 이건 통상 통계 안 잡힙니다. 80억 달러를 빼면 59억 달러 정도로 흑자액은 급감합니다. 여기에다가 2014년 세계 산업연관표를 활용 부가 기준의 무역 수지를 측정했을 때 또 14%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미 무역 흑자는 약 50억 달러에 불과해집니다. 매우 미미한, 사실은 매우 미미한 흑자 폭입니다. 처음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그 당시에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했어도 매우 작은 그 흑자만 기록했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아까 제가 2015년에 193억 달러를 말씀드린 이거는 가공 중개 무역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한 거, 이런 것들이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은. 그리고 이 액수는 우리 국내 경제의 고용과 임금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라 볼 수가 있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탈구된 영역인 거죠. 이 몫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수출 대기업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충분히 쟁점화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우리 국민 경제, 국내죠. 국내 경제 전체 수출액하고 해외에서 수출 대기업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거의 비등비등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국내 경제의 선순환에 수출이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죠. 분리되다. 그건 좀 다른 이론적인 문제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한 50억 달러 정도의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좀 많이 부당하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거는 15페이지 보시면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백일 교수님 발표문에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봤을 때 표 10에 보시면은 우리가 16년 258억 달러 대미무역 2015년 아무튼
258억 달러, 그 우리가 대미무역 흑자인데 그 흑자 가운데 차량과 그 부품이죠. 이 222억 달러입니다. 대미무역 흑자가 258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222억 달러가 88%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대미무역 흑자가 258억 달러 치고 그러니까 보더라도 그 중에서 88%, 즉 90%가 단일 품목 자동차와 부품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죠, 거의. 대미무역 흑자의 거의 다가 자동차 수출이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좀 시간 관계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한미협대를 하면서 그 제도 선진화를 당시 이야기해 왔는데 그 제도 선진화의 결과로 쭉 표 15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각종 국내법을 바꾼 리스트죠. 근데 이 대부분이 그 서비스 무역에 관계된 겁니다. 대부분이. 그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우리 통상정책에 대한 그 주공 방향이 서비스다 할 때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표 16입니다. 표 16. 최근에 와서 자꾸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한미 FTA를 하게 되면 그 투명성을 통해 가지고 통상 마찰이 줄어들 거라고 당시에 쭉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표 16을 보시면은 지난 해방 이후에 2012년까지 총 미국의 우리 수입 규제 총 횟수와 지난 5년간의 횟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난 5년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2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해방 이후 한미 FTA 발효 이전까지 규제 건수가 총 9건인데 2012년 발효 이후에 FTA 발효 이후에 17년까지 건수가 15건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하고 나니까 통상 마찰이 훨씬 더 폭증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특히 트럼프 통상정책을 염두에 둘 때 훨씬 더 늘어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한미의 재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1번은 전면 재협상이고 2번은 부분 재협상입니다. 그런데 전면 재협상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이고 왜냐하니까 의외로 상품 쪽에서의 흑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비스 쪽에서의 미국의 흑자가 생각보다 많고 일관되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거 바로 그 이유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뭐 구두탄은 쏠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 25.4 예, 그 25조를 한미협대 협정문을 발효시켜서 그거를 깨겠다 하는 건 구두탄은 쏘겠지만 그 가능성은 사실은 낮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아있는 가능성은 부분적인 재협상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 큰 방향은 상품 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향, 둘째 서비스 흑자를 늘리는 방향. 그래서 현실의 공세는 두 가지 방향을 조합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품 쪽과 관련해서 역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대미무역 흑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경우에는 아마 현대 기아 측에다 대미 투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줄 것. 지금 이미 현대 기아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를 늘리게 되면 우리 대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해야 될 대미 투자가 그러니까 대내 투자가 결국은 미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를 확대한 방향으로는 지재권과
지재권 등 사용료 수지와 금융 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등 전문직 사업 서비스 시장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거다. 여기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구글의 지도 서비스 등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신종 서비스 시장 확대도 충분히 고려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등 외곽 대륙이나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활용한 미국산 무기도입 요구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맨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가장 불리한 경우의 수는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가 같은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좀 피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나. 두 개가 테이블에 같이 올라가면 이건 틀림없이 100점 100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선례를 봤을 때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뭐 바라기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미 FTA 어떻게든 본격적 논의를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 섞인 바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만일 이게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겠나 하는 것들을 미리 아마 그건 외교부에서 나름 충분히 고민을 했을 거라 봅니다. 특히 산통부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자면은 그 리스트는 역시 우리가 만들기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 쪽의 재협상 그 리스트에 목록에 우리 쪽 목록을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좀 대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담한 우리 쪽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부분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측하고 또 우리 혹은 시민사회하고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ISDS 조항 같은 거죠. 저는 여전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ISDS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개혁 요구. 이건 예를 들어서 유엔의 웅크타드 같은 경우에서 이미 상당히 진전된 국제 투자 레짐 개혁 방안들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것만 참고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ISDS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미 당시에 한미 FTA 당시에도 우리가 ISDS만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이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바도 있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SDS라든지 농축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허가 특허 이제 이미 시행 중인 그다음에 지재권 관련된 일방 의무 조항이라든지 레치 네거티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한미 FTA 개정 어멘드먼트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사드하고 한미 FTA 재협상이 같은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 어떻게든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하고 동시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조업하고 농산물을 같이 올려서 바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이 바뀐 새 정부의 통치 방향이랄까요? 기본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방식과도 관련되는 왜 정의롭지 않은 농업과 또 자동차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비제조업 분야 특히 그 가운데서도 농축수를 끄집어들어서 그걸 바꾸게 한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정의롭지 않은 새 정부의 자기 정체성과도 맞지 않은 그런 일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 교수님. 시간이 다소 지연된 관계로 제가 요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욱식 평화연대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사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말에 중국에 좀 가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반응도 상당히 좀 냉랭해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절차적 문제는 절차적 문제대로 좀 뭐 해결을 추구하되 사드 배치를 하기로 한 그 동맹 차원의 결정은 바꿀 의사가 없다, 뭐 존중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나오면서 중국의 어떤 좀 뭐 내심 기대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해지면서 뭐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측의 고민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더 나가서 그래도 이제 그 한국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촛불 혁명 덕분에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문제를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어떤 시각의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이 정말 이 주권국가, 자주국가가 맞나? 라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중국에서 그런 분위기들을 좀 느낀 부분이 있고요. 어제 공항에 도착해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뭐 트럼프가 뭐 사드 문제를 관련해서 뭐 경로했다는 등 뭐 심한 욕설까지 했다는 등 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난처하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고민과 대책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 말씀이 얼마나 또 이렇게 공론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숙제니까 몇 가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사진 기념 촬영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하여 뭐 이런 어떤 이제 구호도 같이 외치고 그랬는데요. 저는 뭐 그 구호를 같이 이제 하면서 2001년 3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2001년 3월 달에, 그러니까 부시가 취임한 지 정확히 5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때 백악관에서 청와대 쪽으로 DJ가 워싱턴에 오기 전에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를 지지하고 참여를 선언하고 오면은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화기애애할 수 있고 대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아주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는 그걸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서 입장 표명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희망한다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부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요즘도 역사상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을 2001년 3월달 부시와 DJ의 정상회담을 일컫는데요. 근데 이건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DJ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뭐 굉장히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왜 DJ가 그거를 거부를 했느냐? 그것은 한미 관계 또 부시와의 첫 정상회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본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부시를 달래기 위해서, 부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면 바로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동시에 뒤집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한국 국익의 총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두루 고려해서 그때 DJ가 거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는데 가급적 뭐 트럼프와 언성은 고사하고 미국과 조금이라도 이견이 표출되는 것조차도 지금 국내에서 금기시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16년이 지난 동안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엇을 배웠나, 이런 어떤 좀 자괴감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작 그때 정상회담에 오늘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때
그때 역사상 최악의 정상회담이라는 평가도 나왔었고 심지어 미국 언론은 DJ가 부시한테 뺨을 맞았다 이런 어떤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한미 관계가 과연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상무였다는 겁니다. 부시의 요구를 DJ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자체는 굉장히 껄끄럽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때 부시와 DJ의 표정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별되지 않았습니까? 부시가 DJ를 가리키면서 뭐 디스맨 이런 뭐 이자가 이런 우리말로 하면 이자가 이런 어떤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정상회담 자체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이후에 한미 관계는 거의 이상무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드 문제, FTA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이제 거부하거나 이걸 재검토를 요구하면 미국한테 무슨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한미동맹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오늘날 2017년의 대한민국의 자아상이 과연 이게 좀 정당한 또 정상적인 모습인가 이런 어떤 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막연한 궁미증,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고 한미동맹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어떤 막연한 미국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이것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짜 의미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뭐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토론을 해달라는 겁니다. 토론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준비 기간, 그리고 정상회담 그 자체,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한미 간에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는 그런 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미국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해도 미국보다 지금 한국의 언론들, 그리고 여기 이제 야당 의원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최근에 문정인 교수가 워싱턴에서 한 발언을 두고 이렇게까지 막 그 논란이 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는 안보에 있고, 그래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과 조금만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해도 그걸 갖다 공격의 빌미로 삼고 대한민국의 야당과 언론이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뜯고, 예, 맥락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을 갖다 침소봉대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갖다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를 궁지에 몰아놓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기에 햇볕 정책 계승 발전을 자임했던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은 한미 관계 자체에도 있지만 우리 나라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새삼 또 깨닫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좀 성찰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보여준 모습은 좀 많이 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은 미국의 의원들이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와서 사드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순간 사드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건 주한미군의 안전적인 주둔 여건 자체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러냐? 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윌리엄 페리조차도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에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아니 이게 정말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왜 이걸 망설이겠느냐. 하지만 미국의 전주 국방장관들, 미국의 유수한 전문가들조차도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나가서 과연 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이걸 결정을 할 때 박근혜 정부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너무 쉽게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동의한다는 놓고서 이 시급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끄느냐. 저거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낀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드의 뭐 방어적 효율성에 대해서 뭐 그 자체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한테 물어야 될 건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드라고 하는 게 한반도의 지리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중심이 짧은, 영토가 짧은 한반도의 이 지리적 조건을 과연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제가 극복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미국이 실험평가 광고하고 한국의 그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의 전쟁에 맞게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이런 얘기는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페리어 같은 전주 고위 국방장관들 이런 사람들 한 얘기는 북한이 예를 들면 기만탄을 쓰면 사드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럼 기만탄을 북한이 사용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미 육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날씨가 안 좋으면 사드의 요격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정밀하게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어떤 숱하게 따져볼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다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동의한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게 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다시 이런 문제를 좀 미국하고 어떤 정상회담 실무협의나 정상회담 그 자체나 그 이후의 후속 협의 과정에서 저는 뭐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사드는 오바마가 결정한 걸 말이죠. 근데 오바마 행정부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를 추진하면서 뭐라고 이랬냐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면 그 적대국들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봐야 이제 중간에 요격당할 것을 깨닫게 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한테 물어봐야죠. 만약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느냐. 미국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과연 김정은이 당신이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무릎 꿇고 미국한테 살려달라고 빌 것이냐. 아니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더 많은, 더 날카로운 핵과 미사일을 만들 것으로 보느냐. 예?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이게 일종의 적반하장인 게 그런 겁니다. 어찌되었든 사드 배치 발표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제적 피해 규모가 10조 원이 넘어섰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좀 수구로 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지금 정치 상태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불이익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되었든 당연히 이제 그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따져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사드가 중국과 무관하다고 오바마 행정부는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워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오바마 행정부 때하고 입장이 달라진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한테 물어봐야죠. 중국의 우려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그런 우려를 해소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한국한테 있습니까? 사드를 한국이 만들었습니까? 한국이 배치하자는 겁니까? 한국이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기를 만들고 배치하겠다고 하고 그걸 운영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우려를 해소할 책임은 당연히 미국한테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도 미국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제가 그 다른 거 외에도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어떤 그 질문들 그리고 정보들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진정한 목적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주 그 CIA 국장은 지난 4월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주 엑스밴드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 중국의 만주 일대를 다 쳐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직 CIA 국장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이 불거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게 과연 양국의 이익, 양국이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부합하는 목표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토론공화국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토론을 좀 기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까운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참여정부 때도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들, 특히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효성이라든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때도 그런 반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의 반응은 참여정부가 있는 한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참여정부 임기가 몇 년밖에 안 남은 건데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언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절차적 문제를 최대한 준수하면서 그걸 해결을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 정부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가급적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가질 개연성이 있는데요. 현 정부 내에서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합니다. 다음 정권, 그 다다음 정권이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의 문제인 겁니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제기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간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사드 기지가 중국의 정밀 타격을 받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중국이 사드 보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드 문제는 군사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뭐 경제 보복을 통해서 한국의 판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요? 군사 문제니까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성주 사드 기지가 중국용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항공국제법적으로 여기 뭐 국제법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만 항공국제법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국은 자해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상황까지 갈 경우에 중국도 근본적인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주 사드 기지를 타격하는 순간 주한미군 도 상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선 한국까지 상대해야 되는 즉 미일 동맹 대 중국의 군사 충돌이 한미일 대 중국의 군사 충돌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중국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사드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인 문제 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한중 관계가 결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든 그 다음 미국 행정부든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가 북한의 미사일 보복을 방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계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전쟁 수행 방식을 보면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 충돌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패트리어 같은 방패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방패를 깔고 쭉 한번 보십시오. 방패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선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외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반면에 북한의 미사일 보복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 군사적인 자신감이 강해졌을 때 미국의 선제 공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현 정부 내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혹은 없게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사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보 현안에 대한 현재적인 판단은 이런 어떤 미래의 문제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사드 문제가 거론되니까 경로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누가 언론에 유출한 거냐? 예?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 이렇게 나왔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누가 언론에 유출한 건가? 그 유출의 의도는 무엇인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 보도에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보고를 받고 뭐 화를 내면서 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맥락을 그 보도 자체를 보면 한국이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이걸 시간을 좀 벌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격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팩트인 건지 아니면 트럼프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국무, 그다음에 국방, 그리고 그 국가안보 보좌관한테 지시한 내용은 뭐냐면 사드 값을 한국이 내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예?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값을 한국에 내게 하라는 거였는데 이것이 여전히 한미 간의 합의가 안 된, 예? 한국이 동의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자기 부하들한테 욕을 한 건지 이 팩트 확인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팩트 확인조차 안 돼 있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한국한테 돈을 내라고 지시를 한 건데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트럼프가 격려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 사드를 빼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의 연장선에서 볼 때는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일방적으로 흘리면서 문재인 정부를 선택지를 더더욱더 좁히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나라의 언론인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신 말씀은 단번에 해결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토론을 하겠다. 충분히 토론을 하자. 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배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토론을 여시는 거 보니까 참 역량이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 5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마 역대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빠르게 50일 만에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국정운영 공백 장기화 그리고 양국 간의 정권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생긴 한미 간 그 외교적 소관기를 하루속히 해소하고 동북아 긴장 관계 등 복잡한 국내 정세를 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빠른 속도로 국정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있고 다양한 계층과 외교 무대에서 검증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새 외교수장도 임명된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미국의 신정부는 나프타를 비롯한 한미 FTA 등 미국의 전 세계와 각종 양자, 다자 협상의 재협상 혹은 종료를 주장하는 바 있고 이것이 한미 간의 복잡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대응 차원에서 동북아 당사자 간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굳건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이 전통적인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상되는 북핵 문제, 사드 비용 부담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민감한 외교 안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익 관점에 확고한 기조를 세우고 그리고 한미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상승의 계기로 확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해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의원님의 축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망근 쓰다 장파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축사하다가 이 정말 좋은 토론회가 늦어질까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이 사드 문제, FTA 재협상 다 아주 한미 간의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사드는 전 정권에서 이 문제를 잘못 풀어서 이게 지금 한미 간에 균열로 작용하고 있고 FTA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지혜가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혜영 교수님, 송기호 변호사님
2000년대 초반부터 저랑 같이 한미 FTA 같이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셨던 분들도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 두 얽히고 설킨 한미 간의 이 뜨거운 감자를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지혜 속에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잘 전달이 돼서 정말 오늘 이 토론회가 느리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이 전개될 거라고 하는 건 이거는 불문가지입니다. 요 방식, 요 정식은 그대로 우리 한국에도 적용이 되고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이 기조는 그대로 관철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흑자는 느리고 적자는 줄인다 하는, 그리고 또 흑자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수지고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지재권, 금융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그 방향은 시사한 바 크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9페이지 보시면은 미국의 통상 압력 수단, 이거는 미 의회의 동의가 없이 당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표 2의 6번을 보시면은 무역 확대법 232조를 미국이 적용하겠다 하는 것을 상무장관이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준비된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놀랄 이유도 없고, 그냥 미국은 자기 프로그램대로 이런 통상 압력 수단을 그때 각 관할하고 있는 그 장관들이 예를 들어서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USITC 국제무역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언제든지 이 카드를 언급을 할 테고, 얼마 전에 무역확대법은 상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상무부 장관이 언제든지 232조를 언급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돌아가면서 이거를 들고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은 그 맨 위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트럼프주의, 그리고 그 구성 요소로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악화된 미 제조업의 축적 조건을 시장 경쟁이 아니라 경제 외적 강제를 통해 개선하고자 한 시도, 즉 국가 개입주의의 변형된 형태이다. 이런 의미 보호주의는 미국 경제사에서 새로운 현상이 전혀 아니다. 가까이는 부시의 일방주의에서도 볼 수 있었고 메가 FTA 등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했던 오바마의 통상 정책마저도 은밀한 보호주의를 내장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의 일방주의나 다자주의 등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그 폭과 정도에 있어서 급진적 형태로 현상 변경을 강제하겠다는 제국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챕터는 한미 FTA 5년에 대한 그 평가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6년에 이제 정부 측에서 한미 FTA를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각종 다양한 한미 FTA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10년 전에 쭉 이야기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실현이 되었는지를 제가 여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렇게 그 지난 한미 FTA 5년의 평가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우리 그 외교부 차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 했을 때 그 모든 가능성의 선택 옵션의 마진을 넓히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FTA 관련해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털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확보해 두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 표 5와 6과 7이 있습니다. 표 5, 6, 7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미 FTA 해가지고 이익을 엄청나게 개회사 인사 말씀은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님이신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우원석 원내대표님, 국민의당 김동섭 원내대표님, 정동영 의원님, 심재권 외통위원장님,
외교부 조현 차관님, 송기석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국제경제법학회 서철원 회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국가안보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호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긴밀한 안보 협력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특히 미국 각각 체결한 FTA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통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 거론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6년 7월 8일 지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는 중국의 격렬한 반발과 대한 통상보복 조치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남북한을 핵전쟁의 치킨 게임장으로 몰고 가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주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시인 홀더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기가 도래하면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 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사도와 한미 FTA 재협상 의제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보, 경제, 통상, 국제법 전문가들께서 효과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공동학술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사드와 한미 FTA 재협상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적절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사태에서 보다시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공동학술회의가 사드 및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과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와 토론을 수락해 주신 안보경제통상 국제법 전문가 여러분들과 특히 본 행사를 개최하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과 이인영 의원님, 그리고 갑자기 기획된 학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앉으시라고. 바쁘신 일정 중에 제 국회를 찾아주신 최승환 정말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비대위원장 하시기도 힘드신데 언제 또 이 토론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최승환 교수님께서 발표와 토론 세션을 운영해 주시고요. 저는 마이크를 최승환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소개받은 최승환입니다. 먼저 이혜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혜영입니다. 준비된 그 발표 시간이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자리가 사드와 그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주제를 동시에 우리가 병렬하고 있는데 뭐 이미 하기로 되어 있는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 굳이 6월 말에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기이하는 것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의제 사드와
한미 FTA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본다면 이 가급적 뒤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았나. 사드라고 하는 거를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런다면은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외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에겐 최대한 유리하겠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려고 할 때 필시 우리에게는 유리한 점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정상회담을 뒤로 미루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좀 때늦은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준비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목대목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문 7페이지를 보시면은 현 단계 미국 경제의 현실에 관련되는 간략한 요약들이 나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7페이지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 최강의 서비스 무역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 무역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행 수지, 그다음에 사업 서비스, 그다음에 지재권 금융 이런 순위로 미국은 막대한 서비스 무역 흑자 국가이죠. 반면에 다 아시는 것처럼 상품 무역은 적자 국가인데 최근에 적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8페이지 보시면은 대미 투자 전 세계에서 미국에 몰려든 FDI를 보면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투자 유치 국가이고 그만큼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통상 정책의 큰 방향은 이미 1위 수치로부터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일단 상품 수지, 상품 무역 적자는 줄이고 서비스 무역 흑자는 교수님, 서철원 교수님, 이혜영 교수님 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유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더욱 이 오늘 토론회가 빛난 것 같습니다. 사계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토론회에 참여하심으로써 많은 기대와 결과가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가 된 다음 주로 예상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선거 공약을 되짚어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대북 정책 그리고 사드 문제, 한미 FTA 문제, 또 우리 소파 협정에 의한 주둔 미군 비용 부담 문제 등 모든 것이 한 번쯤은 정상회담의 도마 위에 올려져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로서는 어느 한 이슈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정부도 준비를 하고 협상 전략을 다듬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선거 공약을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대한 이슈를 가지고 아주 시적절하게 토론을 갖고 이 토론의 결과가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 개발이 되고
또 외교 정책이 또 마련이 되는 이 뜻깊은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오늘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 토론회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성공한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전략과 애교적인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여기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 국회에서 입법화를 한다든지 또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환영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깊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님께서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우원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한 외교 안보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때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배치,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이런 토론회를 열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저 원내대표 하면서 토론회 하는 걸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님께서